안녕하세요, 생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할 분을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니어 엔지니어를 하고 계시는 여일님을 함께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일님께서는 현재 10년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최근에 또 마인크래프트 얼트라고 하는 증강현실 게임 앱이죠. 그것도 참여한 대단히 유능하고 모시기 힘든 엔지니어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뭘 더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한 지는 이제 10년 됐고요. 지금 증강현실 팀에서 증강현실 기기 및 서비스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2004년에 와서 박사과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일한 지는 이제 10년째. 이제 다음 달 되면 만 10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년간 다니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회사 생활이 항상 좋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네. 그 방금 전에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증강현실 팀 어떤 팀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데 요즘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예를 들면 아이언맨 같은 데 보면 토니 스타크의 그렇죠. 헬멧에 나오는 이런 이제 비주얼한 것들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그런 기술들 그 안에 들어가는 펀더멘탈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 그 헤드셋이신 게 홀로렌즈. 홀로렌즈 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팀인가요? 저희가 하는 일이 홀로렌즈가 사실 제일 저희 팀에서 만든 프로덕트 중에 제일 유명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홀로렌즈 팀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증강현실 서비스 기기는 홀로렌즈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쵸.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와 또 다른 기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연구 알고리즘의 큰 부분이 홀로렌즈에도 들어가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서비스에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홀로렌즈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부르죠. 그러한 서비스 프로덕트 중에 하나이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크래프트 얼스라는 게 이제 증강현실 기능이 추가된 이제 모바일 앱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앱에도 증강현실의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증강현실이 사실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은 뭐 요새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인공지능이니 클라우드니 뭐 증강현실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증강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우리가 그 컴퓨터가 요즘에 점점점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즘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그런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교환을 합니다. 증강현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문자적인 형태로만 저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게 내추럴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만약에 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컵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런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면 이 컵에 대한 정보들을 이 옆에 이제 같이 홀로그램으로 같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컵이다라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컵이라는 것을 또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말과 함께 뭐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먼저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소위 말하는 눈을 가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을 가리는 거는 가상현실입니다. 눈을 가리는 거는 가상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용자를 100% 가상의 현실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 가상의 이런 현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과 인터랙션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100% 가리는 것이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과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현실에 있는 어떤 물체나 어떤 그 정보를 어그멘티드 증강시켜 주는 거를 한 단계 넘어서서 실제 현실에 버추얼한 이런 것들을 더하는 이런 개념을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키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아이키아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제가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둘러볼 때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얼마고 뭐 이 물건은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물건들을 그 옆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홀로그램으로 보여준다면 그쵸. 여기까지는 증강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가상의 어떤 서비스 직원이 가상의 이제 뭐 로봇이 됐든 아니면 그게 정말 사람을 닮은 직원이 나와서 네네. 그 사람이 우리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홀로그램은 이 단지 뭐 이런 실제로 있는 사물을 그냥 증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완전히 버추얼한 것들을 이렇게 새로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는 증강현실에서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을 의미하는 건데 진일보된 개념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로는 따로 혼합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 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선상에 있지만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사용하나 보네요. 예.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오가 이제 뒤에다 핀 딱 꽂고 들어가는 거는 증강이에요, 가상이에요? 그거는 가상현실이죠. 그건 가상현실. 눈을 가리잖아. 눈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진 않지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는 그쵸. 가상현실이죠. 네. 그러면은 증강현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존재하는 공간에서 쭉 네.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차원이 덧대가지고 덧대서 보이는 그러한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뭔가를 더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증강현실이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증강현실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믹스드 리얼리티죠. 혼합현실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기술,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하는 미래 기술을 3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선정한 3가지 기술이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AI,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AI, 그리고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 3가지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포커스하는 3가지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2년 전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한 얘기가 있는데 네. 팀 쿡이 그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Augmented reality will change everything 이라는 얘기를 팀 쿡이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폰이 우리의 삶을 바꿨잖아요. 그쵸. 지금 정말 뭐 사실 everything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아이폰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팀 쿡이 그 Augmented reality가 그 정도의 레벨로 Augmented reality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애플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리소스를 증강현실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다 마찬가지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증강현실 기기 측면에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증강현실 기기 혹은 기술 여기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 혹은 어떠한 접근법적인 측면에서 타사의 기술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및 애플, 구글 다 사실 능력 있는 회사고 다 그만큼 자본력이 있는 회사고 그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언제 처음 났죠? 홀로렌즈가 2016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거 홀로렌즈에 비슷한 리모트하게 가까운 프로덕트가 그나마 제일 가장 최근에 발매된 것들이 그 매직립이라고 하는 회사 스타트업인데 구글로부터 사실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그 회사가 제품이 나온 게 2018년 말에 나왔으니까 2018년 말에 사실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 뭐 그것보다 홀로렌즈보다 더 낫다고 할 수도 없는 프로덕트가 2년 반 가까이 늦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외의 회사에서는 사실 홀로렌즈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죠. 그쵸. 없는 상황이고 지금 홀로렌즈 2가 사실 또 작년에 나왔고 그렇죠.
그 매직리프라는 회사는 옛날에 그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고래 띄웠던 맞습니다. 그 회사 바로 맞죠? 그 맞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죠. 그거 거짓말이죠. 네,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거 네. 진짜다 이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지금 기술 안 될 것 같은데 예, 막 예. 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예, 역시. 그게 정말 네. 정말 거짓말이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빛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가능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너무 큰 비전을 사실 보여줬다고 해야 되죠. 뭐 언젠가 뭐 한 10년 지나면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그 맞아요, 학생들이 그 체육관에서 그런 걸 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역시 그 마케팅의 승리였네요. 아, 예, 마케팅의 승리고 사실 그 매직립이라는 회사가 거의 스타트업 중에 펀딩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 중에 한 회사로 알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조 단위의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그래서 일단은 타 경쟁사에서 홀로렌즈 같은 그런 기기에 대적할 만한 믹스 리얼리티의 그런 디바이스는 아직 없는 상태다. 아직 없고 네. 뭐 루머로는 뭐 루머 및 어느 정도 퍼블릭한 인포메이션은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그 글라스 안경 사이즈의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쵸. 가상현실 기기 말고 오큘러스 말고. 오큘러스 말고 진짜 홀로렌즈 같은 뭐 그것보다 더 작은 거를 이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근데 애플은 워낙에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짠 하고 또 터트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정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애플 같은 회사가 손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B2C잖아요. 이제 그렇죠. 엔드 커스터머 딴의 제품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은 그렇다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엔드 커스터머를 위한 제품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들이 많을까요? 거기 아주 재밌는 사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에 홀로렌즈 1을 처음에 출시했을 때 네. 그때 보여준 그 데모 영상들을 보시면 네. 사실 게임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처음 처음 홀로렌즈 1에 이 홀로렌즈 1의 2016년 데모 영상들을 보면 데모 영상, 데모 앱들을 보면 되게 네. 게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 말인즉슨 이거는 좀 컨슈머를 이제 메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했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출시한 홀로렌즈 2의 데모 영상을 보면 게임들 컨슈머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거의 100% 엔터프라이즈 네네. 기업들을 위한 시나리오의 데모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뭐 다이나믹스라든지 네. 아즈어라든지. 그렇죠.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6년에 이걸 출시를 하고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핸드폰처럼 이렇게 컨슈머들에게 이렇게 넓게 가는 이런 게 될 거라고 처음에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물론 엔터프라이즈를 뭐 배제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쪽에 포커스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걸 출시를 해봤더니 의외로 컨슈머들이 이거를 살만한 일단 가격대도 아니었고 3,000불이었죠. 가격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컨슈머들이 이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오래 쓸 수 있는 뭐 그런 좀 상황도 아니었고 네. 되게 리미테이션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그 반면에 엔터프라이즈들은 이런 컨슈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가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고 그쵸. 뭐 3,000불이 3,000불이면 사실 아니니까요. 네. 그 개인에게는 되게 큰 돈이지만 그쵸. 기업 비즈니스에게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게 큰 돈은 아니고 그리고 뭐 좀 오래 쓰고 있으면 불편하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리미테이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이거를 출시를 처음 해봤더니 이거의 마켓의 그 요구 사항이 일단은 엔터프라이즈에 훨씬 많구나라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캐치를 하고 사실 일단은 이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좀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단의 엄청난 활용도와 가능성을 그들이 이제 홀로렌즈 런칭 이후에 좀 본 다음에 그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네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컨슈머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당연히 네. 컨슈머 프로덕트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되게 상당한 이런 관심을 보이고 요구를 원하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마켓이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두면 사실 그 기술이 그대로 다 컨슈머 마켓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이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나 혹은 가버먼트, 혹은 뭐 군사 이런 기술들에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컨슈머 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증강 혹은 가상현실 디바이스들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접목된 기술들이 구현되려면은 디바이스 사이즈가 아직은 이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라스망한 사이즈로 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예, 저희의 이제 로드맵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뭐 이 정도 사이즈, 그다음에 몇 년까지는 이 정도 사이즈, 뭐 몇 년까지는 뭐 이 정도 사이즈, 뭐 이런 게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그쵸. 뭐 그 날짜들 그 연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쵸. 당연히 저희가 이제 종국에 원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안경 사이즈, 정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선글라스나 안경 사이즈, 콘택트 렌즈는 정말 이제 그쵸.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미래에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 B2B 혹은 B2C 이제 컨슈머 단이냐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단이냐라는 거를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렇다면 좀 컨슈머 쪽에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컨슈머 쪽에서 가장 큰 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또 게임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좀 하셨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에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마인크래프트 얼스라고 불리는 핸드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증강현실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홀로렌즈는 아니고요. 100% 모바일 게임,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몇 년 전에 대유행을 했던 포켓몬고랑 사실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 게임은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고, 그쵸. 한국에서는 사실 마인크래프트가 별로 인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 증강현실, 실제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무를 채굴하고 뭐 광석을 채굴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이렇게 집을 짓고 뭔가를 빌드하는 게 사실 마인크래프트의 그건데, 그거를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여기 있다가 이제 뭔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그 게임인데, 사실 이 작업에 저는 되게 완전 제일 처음부터 사실 제가 참여를 했던 이 프로젝트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 매니저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서 미팅을 했던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팀이랑 같이 이제 최초의 거의 비매니저 중에서는 제가 처음 넘버원 엔지니어로서 이제 거기랑 같이 미팅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진 기술들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데모 프로젝트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우린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거 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프로브가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가 돼서 이제 작년에 베타 릴리즈가 나왔었죠. 현재 그 마인크래프트 얼스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뭐 오늘 당장 체크를 안 해봤는데 뭐 몇 주 전에 체크할 때 앱스토어에서 프리 앱 중에서 미국만이겠죠 아마도. 미국에서 1등 미국 시장에서 프리 앱 1등이라는 거 제가 그때 확인했었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디벨롭 할 때는 저희 팀 사이즈가 한 7명? 8명?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다 프로토타입에서 뭐 서버도 우리가 돌리고 뭐 연동도 우리가 하고 100% 이제 우리 한 7, 8명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훨씬 많이 커졌죠. 100명 가까운 되는 팀이 이제 뭐 수백만 명의 커스터머를 지금 이제 서버하고 있으니까 되게 나름 보람 있는 일이죠. 이 마인크래프트 얼트는 기존의 마인크래프트랑 연동이 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 건가요? 이 게임은 다른 환경에서 구동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마인크래프트의 랭귀지랑 시스템은 어댑트를 하되, 그렇죠. 이제 아구멘티드 리얼리티로 풀어나가는. 이제 이게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위치 기반 앱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광석을 채굴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어디 걸어가서 저기 스트리트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포켓몬고랑 비슷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몬스터를 잡는 대신에 몬스터도 잡습니다 사실. 그쵸, 저도 맞아요. 뭐 잘 몰랐는데 잡더라고요 보니까. 몬스터 잡죠. 좀비 같이 생긴 몬스터들을 이렇게 잡고. 마인크래프트가 그 당시에 2014년인가요?
그 에퀴지션 될 때 25억 불 정도의 에퀴지션 된 걸로 네. 네, 좀 기사를 봤었는데 네. 지금은 그 밸류가 어마어마해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처음에 그걸 살 때만 해도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뭐 좋은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죠. 컴퓨터와 터치 스크린 사이에도 좀 간극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증강현실이라는 또 다른 한 차원 또 달라지는 복잡한 개념이 적용된 그런 환경으로 옮겨갈 때는 또 어떠한 부분들이 좀 뭐 기술적으로나 혹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나요? 그게 사실 되게 제일 상당히 큰 토픽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서 유저들 데려와가지고 유저 테스팅하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테스팅해보고 정말 되게 많은 리서치들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믹스드 리얼리티 이 유저 이런 유저 환경과 사실 그 환경으로의 점프는 이 키보드 마우스에서 터치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점프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실 리서치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는 디바이스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되게 풀어야 할 그 이외에 일단 이거를 되게 만드는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UX적인 측면들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보다 예를 들면 되게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은 예를 들면 훨씬 이렇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 인터랙션 하기가 편하더라, 이 플랫폼은 별로더라, 이런 게 이제 경쟁이 생기면 이제 사실 그때 되면은 이제 UX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뭐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두 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UX에 대한 이런 투자를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나,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포인트신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프로덕트가 더 좋냐를 결정하는 포인트잖아요. 예. 근데 이게 경쟁이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있어야지 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한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이신 것 같고 예. 그걸 기반으로 정립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예,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증강현실, 뭐 서비스나 B2B, B2C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혹시 최근에 나온 서비스나 뭐 앱이나 뭐 프로덕트 중에 기억에 남거나 이건 좀 괜찮다 했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직 저희가 그 원하는 정도의 레벨과 네. 현재 기술의 간극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괜찮아 보일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프로덕이나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보면은 너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직 좀 그런 상황이 사실 많아요. 컨슈머 입장에서는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시나리오에 보면 상당히 되게 저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저건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엘리베이터 만드는 독일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데모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 지역에 보면 노인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처음부터 노인은 아니었죠, 살다가 노인이 되면 그 집에 있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져서 그 집 안에 이 뭐랄까, 그 한국에 보면 왜 지하철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계단에 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그 휠체어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집 계단에 이렇게 집 계단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측량사가 가가지고 이 계단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해가지고 그걸 3D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보내서 이거 이렇게 그 파트를 받아와가지고 집에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프로세스였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홀로렌즈랑 협업을 해서 보여줬던 데모 영상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홀로렌즈를 끼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면 이게 바로 계단이 스캔이 되고
그 현장에서 그 스캔을 바탕으로 바로 그 실제로 그게 설치된 모습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실제 적용된 설정된 모습을. 그리고 그 디멘전 이런 그 크기와 이런 것들을 다 바로 공장에서 거기서 직접 전송하는. 아, 진짜요? 네. 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그대로 실제로 구현이 완전히 지금 가능하진 않지만 그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애큐러시가 올라가고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저도 현재까지는 B2B 차원에서의 적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예. B2B는 이 시나리오나 이루어야 하는 미션들이 되게 명료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 커스터머 따는 너무 네.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설치, 측량이라든지 예. 데모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예. 여일님께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오피스 팀 그리고 증강 현실 팀 이렇게 10년여간 걸치시면서 뭐 엔지니어로서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여일님처럼 성공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팁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엔지니어에 필요한 자질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조금 나눠보자면 되게 뭐 예를 들면 3년차 엔지니어에게 요구하는 것과 뭐 10년차, 15년차 엔지니어에게 요구하는 자질들은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좁혀서 예를 들면 되게 되게 이렇게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좀 주니어들. 필요한 주니어 레벨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점이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랄까, 복잡성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엔지니어가 레벨이 올라가고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더 소프트 스킬이 사실 되게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소프트 스킬이라 하면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더십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되게 비엔지니어적인 좀 소프트 스킬이 되게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주니어 엔지니어 레벨에서는 그런 능력보다는 정말 순수 엔지니어링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엔지니어링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사실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정말 그 주니어 레벨부터 되게 많은 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되게 많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시스템들을, 예를 들면 구글에 갔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에 뭐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의 되게 초창기부터 되게 그 방대한 코드들을 자기가 보고 익숙해지고 그 코드에서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되고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처음부터 일어나요. 뭐 한국처럼 뭐 처음에 가면 복사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그쵸. 처음부터 정말 이 오피스 코드 네가 읽고 여기서 뭔가 고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이런 복잡한 코드들, 복잡한 로직들을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이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뭐를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를 공부하냐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가 사실 되게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하더라도 이게 정답이 내가 맞았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정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쉽게 그 복잡성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엔지니어로서의 스킬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일단 주니어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복잡성에 익숙해져라. 예, 너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전공을 한 뭐 학부든 석사든 박사든 한국에서 하신 분이 해외 취업을 엔지니어로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랑 경력직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뭐 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 가고 싶으신 분들 충분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
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주니어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 네네. 이거는 사실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사실 미국의 이 엔지니어 잡을 잡기 위해서는 그 코딩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코딩 인터뷰. 코딩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뭐 회사마다 한 5명 정도의 인터뷰어들과 보통 한 사람당 뭐 1시간 정도 동안 코딩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도 사실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되게 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뭐 문제 예를 들면 뭐 문제 뱅크 같은 것도 사실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거기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잘 풀면 그거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소통 능력은 있어야겠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잘 풀면 사실 취업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왜냐면은 사실 요즘에 큰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하여튼 한국에 직접 리크루팅을 또 되게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이 본사 쪽에서요? 본사 쪽에서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서로 인재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재들을 찾아서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 정말 능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많으신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엔지니어로서 이제 자기가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코딩 문제를 열심히 풀면 그거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열심히 연습을 하면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당장 코딩 이게 매일 데일리 하는 코딩이랑 또 이거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랑 또 실력이 늘 비례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건 시험 준비를 정말 해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코딩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코딩 인터뷰만 잘하면 여기가 뭐 한국처럼 학벌을 보는 사회도 아니고 그럼요.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저희는 무조건 실력이니까. 미국은 사실 실력 위주죠. 그렇다면은 이제 주니어 분들은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 통과 의례적인 그런 시험을 준비하듯이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뭐 매니저 자리라거나 혹은 시니어 자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시니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자리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일단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삼성 같은데 이제 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연관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관련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그게 더 영향을 이제 주니어는 사실 거의 그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쵸, 이제 정말 뭐 코딩 인터뷰만 잘 보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 자기가 시니어인데 예를 들면 다시 시니어로 오고 싶다, 바로 시니어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경력적인 측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뭐 나는 그냥 이참에 경력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니어인 분들이 주니어로 들어올 수도 있죠, 사실. 근데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능력을 보여주면 뭐 또 그만큼 더 빨리 승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사실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러네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경력을 바로 살리기 힘든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뭐 주니어 레벨로 들어오더라도 실력 있는 분들은 또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경력을 잘 살리신 잡 오퍼튜니티를 찾는 게 중요하고 아니시라면은 어느 정도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옳은 것 같다. 그렇죠. 네, 좋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일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나요? 한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까지 마치시고 한국에서 계시다가 해외를 나오신 케이스인데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뭐 학교 생활은 뭐 사실 뭐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의 힘들었던 점이나 혹은 뭐 이런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혹시 또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지. 당연히 이게 모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힘든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힘든 부분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모국어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엔지니어들끼리도 뭐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뭐 상명하복 이런 거 거의 잘 그쵸. 없고 그런 거 잘 없고 정말 그 아이디어를 서로 되게 자유롭게 다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상대방의 또 이야기를 뭐 협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논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되게 뜨거운 이렇게 되게 이런 디스커션들을 할 때가 있는데 확실히 그럴 때 이제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거 이야기 나오고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 단어가 뭐지? 이게 막힐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정말 되게 답답해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이게 딱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한 1초를 머뭇거리면 이미 그 플로우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뭐 답답하긴 한데 뭐 그런 거는 글쎄요. 그건 뭐 저도 방법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자기 뭐 각자마다 사실 자기 어프로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그쵸, 부분도 그쵸.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IT 회사들은 사실 되게 글로벌한 회사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리고 보면 저희 팀만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의 비율이 저희 뭐 한 뭐 15명 있는 팀에서 생각해보면 한 3-4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민자예요, 사실. 그쵸. 근데 그 이민자 중에서는 사실 영어가 편한 이민자도 있고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도 있는데 그래서 워낙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딱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의사소통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영어가 편한 이민자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쵸. 상대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도는 영어권으로 쳐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죠. 영어권이라고 봐야죠, 인도는. 의사소통을 할 때 좀 어려움은 사실 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또 계속 달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사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불편한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점들도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되게 동질성이 되게 이렇게 높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묵적인 규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되게 이렇게 암묵적인 규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되게 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되게 눈치 없는 거를 되게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보는 측면에서 너는 눈치도 없이 그걸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반대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나 이런 암묵적인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눈치를 볼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되게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이제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터치를 안 하지만 또 이거를 오히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가 유지되도록 놔둬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일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엔지니어로서의 생활을 이제 또 오래 하셨지만 또 앞으로의 커리어도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일님의 커리어적인 목표 혹은 또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당장 뭐 회사를 옮기시진 않더라도 뭐 혹시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비전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증강현실 쪽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고 나름 뭐 재밌는 분야예요. 재밌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엔지니어로서 더 이제 커가고 싶은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또 조금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되게 중시하는 거는 되게 그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에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사실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chieve more,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 미션이에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하는 데일리 프로덕트, 매일매일 하는 일들도 사실 거기에 되게 잘 그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미션과 저희가 하는 일이 잘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가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뭐 제가 만족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생산성이 사실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의 질이 꼭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제가 10년, 20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랑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그 생산성의 차이를 보면 사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그쵸.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면 리포트 하나만 쓰려고 하더라도 뭐 사람들 엄청나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그 막 책들을 다 뒤져야 됐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사실 구글 서치 뭐 서치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리포트를 쓸 때도 뭐 옛날에 손으로 썼던 거에 비하면 또 엄청나게 효율적인 이런 프로세스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꼭 나아졌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삶의 질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좀 그런 쪽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실현을 할 건가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 있겠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좀 그런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은 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거를 실제 네. 그런 뭐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만들어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아, 지금 만들고 예. 프리뷰 이런 거는 프리뷰는 지금 너무 초창기 스테이지라서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조금 더 진행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일님과 함께 이제 뭐 증강 현실, 혼합 현실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커리어적인 부분까지 또 취업 부분까지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뭐 개인적이지만 너무나도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서비스 나오면 진짜 한 번 더 모시고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과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생스터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